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은 인생 설계자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작가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리더십 강연자인 존 에이커프이고요. 오픈도어 북스 출판사에서 지난 7월 26일에 발행됐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다들 잘 아시죠? 보통은 자만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 이 동화가 많이 언급되는데요. 이 작가는 약간 다르게 접근합니다. 그들의 승패는 중간 기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거였다라고요. 토끼에게는 중간이 없고 오로지 전력 질주 아니면 수면 이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뭐 아니면 도야 하는. 건강을 챙겨야겠다 생각하면 몸에 좋은 음식을 조금 더 챙겨 먹는 수준에서 벗어나 갑자기 극단적인 식이요법을 시도하면서 냉장고의 내용물들을 싹 바꿔버리는 거죠. 혹은 아침 8시에도 겨우겨우 일어나던 사람이 이제부턴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매일같이 6km씩 러닝을 하겠어 라고 한다든지요.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 사다리의 아래 계단을 밟지도 않고 한 번에 사다리의 꼭대기로 뛰어 올라가려고 전력 질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무리한 걸 목표로 잡다 보니까 얼마 안 돼서 포기하게 되기도 하죠. 이 말에 공감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뻔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되고요. 작가가 처음에 제시한 생각들의 뼈대가 입혀지면서 읽을수록 점차 설득이 되고 의욕이 생겼습니다. 이 책은 총 4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1부는 리스트를 작성하는 단계고요. 2부는 잠재력이 발휘되는 영역, 상태에 대한 설명이고요. 3부는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게 만드는 연료의 종류에 대한 것. 그리고 4부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지프를 드림카로 여겼던 사람이었다. 30대가 되고부터 언젠가 반드시 지프 랭글러를 갖겠다는 소망이 생겨났다. 그 꿈은 인터넷을 통해 자꾸만 커져갔다. 그 시절 나는 지프 랭글러 사진을 볼 때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다. 당시에 나는 지프를 몰고 물가를 건너다니려 차체 측면에 스노클까지 설치하는 미래를 상상했었다. 그러한 상상이 계속 이어지면서 자동차 덮개에 매달아 놓는 삽도 필요해졌다. 그리고 장거리 오프로드 탐험에 나설 때를 대비해 차 뒤쪽에 추가할 예비 연료통은 두말할 것도 없었다. 또한 언젠가 차 지붕에 올라갈 수도 있으니 시야를 60cm 정도 더 확보할 수 있는 작은 3단 사다리도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렇게 나는 지프 차주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지프를 타게 된다면 반대 차선에서 마주쳤을 때 꼭 손을 흔들며 인사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그러나 10년 동안 계속 지프 얘기를 들은 아내 제니는 결국 진절머리를 냈다. 어느 날 아내와 새 차에 대해 상의하려고 마주 앉았을 때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지프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그 말에 깜짝 놀라며 당신은 잘 모르겠지만 지프는 로망 그 자체라고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미 결혼 생활 상담을 여러 번 받아본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서 배운 반영적 경청을 실천해 보기로 했다. 나는 아내에게 내가 지프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물었다. 아내는 당신은 야외 활동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잖아. 더러워지는 거 싫어하면서 캠핑 다니는 것도 내가 좋아하니까 억지로 참으면서 가는 거고 부엌에서 녹은 얼음을 밟아서 양말이 젖으면 화를 내잖아. 라고 답했다. 이에 나는 그야 양말이 젖으면 하루 종일 발을 웅덩이에 담그고 다니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 하지만 지프는 예전부터 쭉 좋아했다고. 지프를 사지 못하면 이 솔트라이프 스티커는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항변했다. 이에 아내는 다음과 같은 말을 꺼내놓았다. 그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내 생각에 당신한테는 세련된 해치백 차가 더 어울릴 것 같아. 당시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일주일 뒤에 우리는 빨간색 폭스바겐 GTI 해치백 모델을 시승해 보았다. 일주일 하고 겨우 10분 만에 나는 새로운 사랑에 빠졌다. 한 달쯤 뒤에는 고카트처럼 생긴 그 작은 차를 운전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주차장에 들어갈 때 드리프트를 하듯 괜히 멀리 돌아서 들어가기도 했다. 그만큼 나는 스스로가 정말로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몰랐다. 여기에서는 차량에 대한 거였지만 다른 하나는 여생 동안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것이었다. 평소에 운전하는 차에 대해서도 그럴 정도였으니 미래에 대한 비전은 얼마나 더 엉망진창이었을지 당신도 충분히 상상이 갈 것이다. 현재를 바꾸기 위해 미래를 알아야만 한다면 나는 이미 틀린 상태였다. 자기가 원하는 차 종류조차 모르다니 말 다 한 거 아닌가? 그럼에도 나는 나를 위한 다른 방법이 분명 어딘가에는 있을 것이라 믿었다. 네, 작가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미래를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은 것인지에 대한 확신도 없었죠. 그래서 어느 날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리스트를 작성해보기 시작합니다. 과거라는 개인의 역사는 한 권의 책과도 같죠. 그 책에서 정말 좋았던 순간, 행복했던 시간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은 특별한 날에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작가는 이렇게 썼어요. 최고의 순간, 내 결혼식 날, 두 아이의 탄생, 산토리니, 코스타리카, 뉴욕 등으로 여행을 갔을 때, 학자금 대출을 다 갚았을 때, 뻔한 내용이 다 떨어지자 좀 더 색다른 것들이 등장했다. 친구와 함께 마사스 바인야드라는 식당에서 9파운드짜리 랍스터를 먹었던 일, 여행 가방만한 크기라서 회전톱으로 잘라야 했다. 달리기를 마치고 잠시 숨을 돌리며 이웃집게 스카우트를 쓰다듬어 준 일. 가장 좋아하는 작가 중 한 명인 스티븐 프레스필드가 내가 쓰고 있는 책에 대한 격려의 글을 보내준 것. 내가 기록한 최고의 순간이 전부 특별한 건 아니다. 흔하게 겪는 이런 것도 있다. 새로운 달에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새로운 30일이 생기는 것. 현관 밖을 내다봤더니 문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는 게 보일 때. 아내와 아이들을 웃게 해줬을 때. 식당에서 테이블이 아닌 칸막이가 있는 자리에 앉는 것. 우리 집 마당에 모이통에 날아온 새들을 보는 것. 그날 공항에서 인생 최고의 순간을 나는 20개 넘게 적었고 이후 며칠 동안 생각나는 대로 계속해서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 최고의 순간이 무엇인가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았다. 과제가 아니라 놀이처럼 느끼고 싶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내 책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순위권에 올랐다는 전화를 받은 일처럼 중요한 일도 일주일간의 근무가 끝났을 때 책상 위를 정리하는 만족감과 같은 사소한 일도 모두 적을 수 있었다. 이 목록에 적용되는 규칙은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하다. 이거 단 하나뿐이었다. 나는 내 머릿속의 모든 생각에 깐깐하게 딴지를 거는 마음속의 경비원을 내쫓았다. 규모와 중요성에 상관없이 원하는 모든 순간이 목록에 포함되었다. 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최고의 순간 목록을 만들어 봤는데요. 처음에는 리뷰를 해야 하니까 뭔가 적용은 해보고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의무감으로 시작했던 거였는데 그 목록을 떠올리면서 쓰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또 계속 다른 목록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삶이 이렇게 많은 즐거운 경험과 느낌들로 채워져 있었구나 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작가는 그 목록들을 4가지로 분류해보라고 권하는데요. 바로 이게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최고의 순간 목록은 당신의 관심사를 나열한 가공의 목록이 아니다. 언젠가 즐길 거리에 대한 당신만의 환상을 쭉 늘어놓는 것도 아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품던 희망사항의 초상도 아니다. 최고의 순간 목록은 바로 당신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스냅 사진과도 같다. 30개든 3000개든 목록에 담긴 순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당신의 미래를 보여주는 4가지 패턴을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의 목록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순간이 다음 4가지 범주 가운데 하나에 속할 것이라는 건 안다. 1. 경험 2. 성취 3. 관계 4. 사물 위의 4범주는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의 생애 최고의 순간을 좋은 부분으로 이끌어왔다. 이 4가지 범주는 그저 지금까지 당신이 알아차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뿐이다. 이 4가지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경험, 직접 겪은 최고의 순간. 경험이란 하와이 여행처럼 인생에서 흔치 않은 것일 수 있다. 또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문을 여는 순간 기분이 좋아지는 동네 카페에 들르듯 일상적으로 겪는 일도 포함된다.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 파티에 초대받는 것처럼 특별하거나 새 책을 펼칠 때 풍겨지는 향기처럼 소소할 수도 있다. 혹시 새 책의 향기를 맡지 않는다면 당신은 좋은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그 또한 경험이기 때문이다. 성취, 노력으로 이룬 최고의 순간. 성취란 당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목표나 과업을 말한다. 이를테면 출판 계약 체결도 성취이다. 일찍 일어나 애틀란타까지 교통체증을 피해 출근하는 일 또한 여기에 속한다. 월급이 인상되는 것도, 월요일 아침에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금요일 오후에 사무실을 청소하는 일도, 헬스클럽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와 같이 성취에는 반드시 크고 작은 승리가 수반된다. 대머리 독수리를 흔히 볼 수 없는 내슈빌 집 근처에서 대머리 독수리를 본 일은 그 과정 동안 나의 노력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특별한 경험일 뿐이다. 다만 조류 관찰 동호회에 가입하고 미국 흰 두루미에 관한 책을 통해 이동 패턴을 알아보고자 다른 주로 떠난 적이 있다면 그것은 성취이다. 관계, 타인과 함께한 최고의 순간. 관계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속에 만들어진 최고의 순간이다. 그 사람이 없었다면 그 순간은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다. 예컨대 매주 수요일 밤마다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건 관계의 순간이다. 그러나 친구들과 자주 가는 식당임에도 그곳에 혼자 저녁을 먹으러 갔다면 최고의 순간이 아니다. 따라서 이 범주에서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어떠한 순간에 관련되어 있다면 그 순간은 이 4가지 범주 중에 관계에 속한다. 사물, 최고라 여기는 물건. 사물은 앞에서 설명한 3가지 범주와 약간 다른 성격을 지닌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사물은 당신을 미소 짓게 하는 물리적인 대상을 뜻한다. 새로 산 운동화부터 여행을 훨씬 즐겁게 만들어주는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볼일을 마치고 주차장에서 신나게 발걸음하는 나를 기다리는 자동차, 낮에 집중하기 위해 사용하는 타이머까지 모두 사물의 범주에 드는 것들이다. 4가지 범주의 정의에 대해 이해했다면 이제 당신의 인생 최고의 순간 목록을 잠깐 살펴보라. 모든 항목이 이 4범주 가운데 하나에 속할 것이다. 수백 명의 사람이 꼽은 수천 가지 최고의 순간을 범주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은
언제나 효과적이었다. 이렇듯 범주를 이용하는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범주를 이해하게 될 때 목록이 과거에 대한 작업에서 미래를 위한 도구로 바뀌기 시작한다. 이는 마치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의 재료를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그 음식을 요리할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과 비슷하다. 네, 작가는 인생 최고의 순간 목록을 4가지 범주로 분류해 보라고 권하는데요. 이렇게 분류해 보면 자기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어떤 분야에서 주로 기쁨과 더 큰 만족을 얻는지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여생을 무엇으로 더 많이 채울 때 더 행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도 얻게 되죠. 이게 이 책을 관통하는 질문이에요. 앞으로 이런 최고의 순간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릴 수 있을까라는 거요. 그러면 그 방법을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평소에 성과가 저조한 사람은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책을 자발적으로 읽지 않는다. 그러한 책을 읽는 사람은 고성과자만 하는 일이다. 나는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된 것을 축하하고 싶다. 하지만 크게 축하하기 전에 충고할 것이 하나 있다. 고성과자라고 해서 반드시 고성취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우리 주변엔 산발적으로 높은 성과를 올릴 순 있지만 그러한 행동들을 모아 뛰어난 성취로 바꾸는 방법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 나는 12년 동안 수천 명의 목표 달성을 도우면서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를 알아냈다. 확인한 결과 고성과자들은 다음의 세 영역을 오간다. 1. 안락지대 2. 잠재력지대 3. 혼잡지대 안락지대는 삶을 위한 비전과 단절되어 있다. 우리는 익숙함에 안주해왔고 꿈은 스스로에게 사치라는 거짓말을 받아들였다. 또한 더 많은 걸 얻고자 손을 뻗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한 곳에서 가만히 안전한 일을 반복하는 편이 낫다고 결정한다. 행동도 목표도 진전도 없지만 편하기 때문에 타성에 빠졌다는 걸 거의 느끼지 못한다. 안락지대는 잠깐 방문하기에는 좋은 곳이지만 계속 머무르기에는 끔찍한 곳이다. 안락지대가 많은 관심을 받긴 하지만 고성과자들이 주로 갇히는 곳은 혼잡지대이다. 혼잡지대에 속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목표를 시도한 적이 있다. 팟캐스트를 듣고 갑자기 열의에 불타서 삶의 모든 부분을 단숨에 바꾸고 싶어진 적이 있다. 하루 일정과 약속을 지나치게 많이 잡고 스스로 일을 끝내는 속도를 과대평가하는 습관이 있다. 잠재력 지대는 이 두 극단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서 딱 좋은 중간지대이다. 당신은 관심 있는 목표를 향해 꾸준하고 즐거운 진전을 이루고 있다. 매일 최고의 순간에 계획적으로 투자하면서 비전과 현실 사이의 격차를 줄여나간다. 네, 작가의 설명에 따르면 안락지대는 이미 익숙해져 있는 현실이고 혼잡지대는 전력질주로 자신을 밀어붙이는, 그래서 금세 에너지가 고갈되어 버리는 영역이고 잠재력지대는 그 중간 지점으로 성취감을 자주 맛보며 안정과 발전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이상적인 영역입니다. 우리가 잠재력지대에 있을 때 우리가 최고의 순간들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건데요. 어떻게 이 지대에 머물 수 있을까요? 이 영역이 중간 지점이라는 것에 답이 있는데요. 다음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간 목표. 잠재력 지대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0부터 100까지 이어진 선을 상상해보자. 0은 안락지대이고 100은 혼잡지대이다. 그리고 1부터 99까지는 잠재력 지대이다. 0보다 큰 건 1이고 100보다 작은 건 99인데 그 사이에 있는 모두가 잠재력 지대에 속한다.
잠재력 지대에 머무는 데에 정확하거나 완벽할 필요는 없다. 그저 꾸준히 노력하기만 하면 된다. 잘 짜여진 중간 목표는 일관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한다. 또한 우리에게 목표 달성으로 향하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5가지 명확한 징후를 제시한다. 1. 달성 기간이 30일에서 90일 정도로 합리적이다. 2. 융통성이 있다. 3. 하루 정도 빠져도 계획이 틀어지지 않는다. 4.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 5. 인내심을 길러준다. 이 책을 쓰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나와 피슬리 박사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목표 설정 과제에 참여시킨 바가 있다. 우리가 테스트한 핵심 원칙 중에 하나는 중간 목표를 세우는 것이었다. 우리는 책 한 권 쓰기, 체중 약 50kg 감량하기, 회사 창업하기와 같은 복잡한 일 대신에 중간 목표에 집중했다. 우리는 참가자들에게 15분 동안 할 수 있는 활동 3가지를 고른 뒤에 이것을 90일 동안 꾸준히 할 것을 독려했다. 참가자들이 과제를 꾸준히 수행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가 포함된 차트와 내가 만든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했고 매일 문자로 알림 메시지도 보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게임도 최대한 쉽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중간 목표를 좋아하지 않았다. 다들 전력으로 달리고 싶어 했다. 첫날 참여 방법을 알려줄 때 모두의 얼굴에 그게 다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이 눈에 선했다. 나는 알 수 있었다. 거북이는 이러한 목표 설정 연구 프로젝트에 절대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프로젝트에는 오직 전력 질주를 좋아하는 토끼들만 참여한다. 하지만 90일 뒤에 나타난 결과는 중간 목표가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조사 대상자의 92%는 스스로의 잠재력을 더 많이 활용했다고 답했다. 수치상으로도 흥미로웠지만 더욱 마음에 들었던 건 따로 있다. 바로 응답자의 88%가 작은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 더 큰 목표를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한 것이다. 그만큼 일관성은 전파력이 있다. 즉, 작고 쉬운 목표를 실천하기 시작하면 본인이 갖고 있는 다른 목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중간 목표는 마법과도 같으며 작고 일관된 행동은 항상 더 큰 최고의 순간으로 바뀐다. 모니카 램은 3가지 목표를 선택했고 이 목표는 모두 성장을 이루었다. 1. 매일 특정 시간에 일어나기라는 목표가 일어나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2. 매일 1.6km 걷기가 3에서 5km를 걷기로 늘어났고 매일 걸음수와 먹은 음식을 체크하면서 5kg을 감량했다. 3. 내가 활동하는 플랫폼에 15분 투자하기라는 목표가 새로운 목적을 가진 일의 형태로 발전했다.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점은 중간 목표의 가장 큰 재미이다. 만약 모니카의 중간 목표가 매일 5km 걷기였다면 그녀는 그 거리감에 압도당해 그만뒀을 것이다. 하루에 조금도 걷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5km씩 걷는 건 혼잡지대에서나 할 일이다. 따라서 중간 지점인 1.6km를 하루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스스로의 잠재력 지대를 발견한 뒤에 모니카는 목표를 하루에 3에서 5km로 늘리고 걸음수와 먹은 음식을 체크하면서 5kg을 감량했다. 아마 모니카는 계속해서 10kg을 감량할 것이다. 어쩌면 하루에 8km씩 걷고 있을지도 하프 마라톤에 출전할지도 모른다. 만일 당신이 잠재력 지대에 발을 들인다면 어떤 꿈이든 모두 이룰 수 있다고 느낄 것이다. 모니카는 원한다면 이 중간 목표를 규모가 더 큰 최종 보장 목표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무심결에 버려지는 시간을 활용하라. 우리가 잠재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이유는 넷플릭스에 접속하기 쉬워서다. 인스타그램에 접속하기 쉬워서다. 페이스북에 접속하기 쉬워서다. 스스로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러한 회사를 꼽는 사람은 별로 없을 테지만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 트위터는 당신의 사업 시작을 원치 않는다. 틱톡은 당신의 하프 마라톤 출전을 원치 않는다. 데이트 앱 또한 당신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오래 지속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들은 당신이 의미 없는 데이트를 100번 반복하길 원한다. 그래야 유료 서비스 구독이 불티나게 팔리기 때문이다. 당신이 스스로의 잠재력을 탐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집중을 저해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할 때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매우 긴장한다. 정말이다. 현대사회는 우리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휴대폰에 푹 빠지기 쉬운 건 당연하다. 코스타리카에서의 가족 휴가에서 벌어진 일을 목격한 나는 사태가 심각함을 느꼈다. 그때 우리는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인피니티 풀이 있는 근사한 절벽 위의 호텔에 머물고 있었다. 매일 저녁이 되면 태양이 벽에서 떨어지는 그림처럼 하루의 끝을 향해 미끄러지듯 흘러가곤 했다. 심지어 동물 조련사가 때맞춰 풀어준 것처럼 그 전망을 가로질러 날아다니는 형형색색의 마코 앵무새 한 쌍도 있었다. 정말 더없이 멋진 광경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나는 석양을 바라보다가 주변에 있는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일제히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곳에서 일몰을 감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 순간 나는 휴대폰이 코스타리카 해변의 일몰을 쉽게 이긴다면 다른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런 멋진 풍경마저 휴대폰에 밀린다면 어떻게 사무실에서 화요일 업무에 집중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어려운 목표에 집중할수록 산만함이 더 커진다. 넷플릭스 드라마를 몰아서 볼 때는 절대로 주의가 흐트러지지 않는다.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할 때도 산만해지지 않는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빠져들 때도 마찬가지다. 과연 인터넷 역사상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하나만 시청한 사람이 있을까? 그런 순간엔 집중이 참 쉽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일에는 집중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잠재력 게임에서 당신은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방법은 있다. 당신이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두 글자로 된 언제라는 질문을 던지는 일이다. 대부분의 목표는 낙관적인 거짓말이다. 당신을 불쾌하게 만들 의도는 없지만 이는 사실이다. 우리는 목표를 달성할 거라는 믿음 아래 다음과 같은 목표를 힘차게 선언한다. 나는 달릴 것이다. 나는 책을 쓸 것이다. 나는 사업을 시작할 것이고 체중을 감량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더 많이 자고 다른 수천 가지의 고귀한 일을 할 것이다. 나는 엄청난 잠재력을 활용할 것이다. 예전에 상담치료사가 이를 두고 뭔가를 말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이 될 거라는 믿음, 즉 사람들이 말로 창조된 현실 속에서 산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이는 우리가 잠재력 지대에 머물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는 확실한 징후이다. 내가 가장 자주 언급하는 사례로 휴가 때 짐을 싸는 방법이 있다. 나는 독서를 좋아한다. 그래서 7일간 여행을 간다고 하면 속옷처럼 하루에 한 권씩 총 7권의 책을 챙긴다. 이 작은 도서관을 공항으로 끌고 갈 때면 여행 가방 무게만 50kg은 되는 느낌이다. 그러나 여행하는 동안 읽은 분량은 고작 반권 정도이다. 결국 여행 때 가져간 7권의 책을 해변에 꺼내놓고 멕시코만을 구경시킨 채 집으로 가져오곤 했다. 물론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그 책을 다 읽을 거라고 확신했다. 책을 가져가지 않는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다. 나는 책의 크기만큼이나 작지만
그 물리적 무게만큼 무거운 낙관적인 거짓말을 하고 말았다. 나는 300페이지짜리 경영서적을 하루 안에 다 읽은 적이 없기 때문에 7일에 7권은 말도 안 되는 분량이었다. 그러니 결국 거짓말을 한 것이다. 여행 중에 내가 속독가가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했기 때문이었을까? 그렇다고 7일 내내 하루 6시간씩 책을 읽을 생각은 없었다. 아이들이 해변에서 프리스비를 던지며 놀고 싶어 하거나 아내가 산책을 하고 싶어 하면 독서는 금세 뒷전이 되었다. 나의 목표, 즉 내가 계획한 독서량은 내 현실적인 일정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낙관적인 거짓말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할 일은 대체 언제? 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뿐이었다. 누군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얘기할 때마다 내가 항상 묻는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언제 할 건가 이다. 처음에는 이유가 무엇이든 방법에도 관심이 없다. 누가 당신을 도울 것인지도 마찬가지다. 중간 목표를 달성할 시간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유조차도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나는 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의 시간 부족을 해결할 방법은 없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게 있다. 여기에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진실이 있다. 당신이 바쁜 이유는 상상력이 달력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의 목록도 언제나 그 내용을 달성하는 시간의 양보다 크다. 달력은 평면적이고 작은 시간 상자이다. 그러나 상상력은 달력과 달리 무한하다. 우리의 상상력은 끊임없이 변하고 성장하며 달라진다. 그리고 우리의 상상력은 배우자, 자녀, 동료, 친구, 상사 등 주변 사람들의 상상력과도 결합한다. 당신이 상호작용하는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기대와 과업이 담긴 날 것 그대로의 놀라운 상상력을 당신의 삶으로 가져온다. 그런데 달력은 우리의 상상력에 비할 바가 못 된다. 나는 항상 어떠한 목표든지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성과를 추구한다. 나는 바로 누릴 수 있는 작은 기쁨과 목표 정진을 부채질할 즉각적인 진전을 원한다. 하지만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어려운 과제와 빠른 성취 가운데 어느 쪽이 당장 더 큰 동기를 부여할까? 우리 모두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빠른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내야 할까? 바로 처음 15분을 훔쳐야 한다. 당신은 비행기 좌석에 앉는 순간부터 실제 이륙하는 시간까지 약 30여 분 정도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나는 10여 차례의 비행 경험을 추적해서 평균치를 얻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다. 그 중에서 가장 빨리 이륙했을 땐 22분이었고 가장 늦은 때는 1시간 8분이었다. 나는 지난 10년 동안 500번이나 비행기를 탔지만 그 30분의 시간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 시간들을 모두 합하면 자그만치 250시간이나 된다. 책 한 권을 쓰는데 약 500시간이 걸리는데 바로 내 앞에 책 반 권 분량의 시간이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잠재력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30분의 주의를 기울이게 됐고 결국 내 시간을 다시 훔쳐오기로 했다. 시간을 더 벌 수는 없지만 훔칠 수는 있다. 그렇지만 하루에 1시간을 더 추가할 수는 없다. 일주일에 8번째 날은 없고 한 해에 13번째 달도 없다. 하지만 집중한다면 시간을 다시 훔쳐서 쓰고 싶은 곳에 쓸 수 있다. 당신이 비행기를 타고 내 옆을 지나간다면 나는 항상 책을 읽고 있을 것이다. 내가 정한 보장 목표 중에 하나는 올해 책을 52권을 읽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30분씩 시간을 훔쳐오지 않으면 책 읽을 시간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비행기에서 옆자리 사람이 휴대폰을 스크롤하는 동안 책을 읽는다. 시간은 충분하다. 그냥 다시
훔쳐오기만 하면 된다. 네, 사실 15분이라고 하면 매우 짧은 시간으로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작가는 이렇게 말해요. 지난주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들인 시간이 0시간이었다면 이번 주에 15분은 무한에 가까운 시간인 거라고. 그러니까 15분을 10시간과 비교하지 말고 0분과 비교하라고요. 이 책에 등장하는 수잔이라는 사람은 아이들 학교 앞 승하차 구역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이들을 기다리는 시간을 활용해서 7년 만에 학위를 땄습니다.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무수히 많은 몇 분짜리 짜투리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그 시간이 10시간이 되고 100시간이 되고 뭔가를 이룰 수 있는 덩어리 시간이 된다는 거죠. 작가가 제시하는 목표를 이루는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본 목표에 닿을 수 있게 하는 사다리에 가로대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 목표로 가는 중간 여정을 잘게 쪼개서 쉬운 목표와 중간 목표로 나눈 다음에 그것을 하나하나 성취해가는 즐거움을 맛보는 영역이 잠재력 지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재력 지대에 머물려면 그저 15분 만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되는 겁니다. 10을 이루겠다고 시작부터 7, 8로 자신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0.01, 0.02라도 해 나가라는 거죠. 그리고 매일 해야 해가 아니라 일주일에 4번 이런 식으로 오늘 못하면 내일 할 수 있는 유연성을 추가해야 하고요. 그러면 주어진 과제가 쉬우니까 실천하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얻게 되는 성취감이 우리를 잠재력 지대에 머물게 합니다. 하지만 방법을 안다고 해서 동력이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니죠. 처음에야 자극을 받아서 시작해 보겠어 했다가도 며칠 안 가서 의욕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작가는 우리의 행동을 지속하게 해줄 4가지 동력을 찾으라고 권하는데요. 그 동력은 인생 최고의 순간을 분류했던 그 기준과 같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동력인 성취에 대한 일화 한 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8살의 스캇 해리스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다. 뉴욕에서 성업 중인 클럽의 프로모터로 일하던 그는 BMW 차주이며 맨해튼 소재의 아파트에 그랜드 피아노까지 있다. 그리고 패션 잡지의 표지를 장식하는 모델들과 데이트를 하고 주말에는 밀라노와 파리, 런던을 오가며 보냈다. 사실 스캇은 인터넷이 존재하기 전부터 인플루언서였다. 병든 어머니를 돌보며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지금 대도시에 살겠다는 꿈을 이루었고 모든 걸 손에 넣었다. 그의 단기 연료가 바닥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돈과 명성, 권력만 있다면 멋진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들은 삶의 이유보다는 성공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낫다. 스캇은 겨우 20대 후반의 성공의 지점에 이르렀다. 내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에서 스캇을 인터뷰했을 때 그는 이 세상에는 충분한 상태라는 건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을 계속했다. 제가 죽으면 제 삶의 목적도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제 묘비에는 아마 100만 명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든 클럽 프로모터, 여기 잠들다 라고 적혀 있겠죠. 스캇은 자신의 감정과 도덕성부터 영혼까지 모두 고갈되어 버린 것 같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그는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기를 원했다. 삶의 목표를 찾을 수 있을지, 타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를 궁금해했다. 내가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변할 수 있을까? 내 삶이 누군가에게 중요해질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은 영향이라는 연료를 얻는 과정에서 거쳐야 할 관문이다. 카메라와 카리스마가 있었던 스캇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최빈국인 라이베리아로 향하는 자선단체의 병원선에 올랐다. 라이베리아에 도착한 원양 정기선은 축구 경기장에 의료용 부스 1,500개를 갖춘 임시 병원을 세웠다.
스캇은 라이베리아에서 겪는 첫 순간을 카메라에 담으려던 중에 병원으로 모여든 5천여 명의 인파에 놀라고 말았다. 그는 그때의 기억을 이와 같이 회상한다. 의료진과 자원의 부족으로 3,500명의 환자들은 희망을 버린 채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서야 그 사람들이 치료를 위해 이웃 나라에서 한 달을 넘게 걸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시에라리온, 코트디부아르, 기니의 환자들은 부푼 희망을 안고 아이들과 함께 먼 길을 왔지만 의사는 턱없이 부족했죠. 그 기억은 스캇이 서아프리카에서 받은 첫 번째 충격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었다. 시골 지역을 갔을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들이 더러운 물을 마시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불과 몇 주 전에 클럽에서 보스워터를 병당 10달러에 팔았던 것과 굉장히 대조되는 광경이었죠. 라이베리아에서 발생하는 질병의 50%가 오염된 물과 위생시설의 부족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어간다고 말씀드렸더니 최고 의료 책임자님께서 저에게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하시더군요. 그분은 수술로는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을 돕는 게 고작이지만 제가 7억 명의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면 제가 곧 세계 최고의 의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위의 순간을 받아들이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다. 실현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꿈으로 치부하거나 변화를 위한 무한한 연료로 삼는 것이다. 스캇은 후자를 택했다. 저의 하나뿐인 아이디어는 클럽에서 제 생일 파티를 여는 거였죠. 친구들을 위해 클럽과 오픈바를 기부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스캇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이메일을 보냈다. 제 31번째 생일 파티를 열고자 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뉴욕 미트패킹 구역으로 오셔서 20달러를 기부하고 클럽에 입장하세요. 그 가벼운 파티가 체리티 워터의 시작이었다. 그는 그날 밤에 현금 15,000달러를 모금했다. 15년이 지나고 스캇과 체리티 워터는 총 모금액인 7억 달러를 들여 29개국에 거주하는 1,500만여 명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했다. 지금까지 보여준 스캇의 사례는 영향이라는 연료와 관련되어 있다. 이 마르지 않는 연료는 당신도 사용할 수 있다. 네,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준다는 것, 그것을 작가는 성취와 연결짓습니다. 이를 성취하는 목적이 돈이나 단순히 자아 실현과 같은 것이 될 때는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지치고 낙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건 메시지 한 개의 작은 노력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동력이 되면 무한대가 되죠. 내가 공부를 하고 일을 하는 것에도 그것의 영향력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전에 리뷰했던 부자의 마지막 가르침이라는 책이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행위가 사실은 서로서로 이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그걸 풀어가는 과정이 상당히 신선했었습니다. 네, 이 책은 난생 처음 들어보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설득력이 있어요. 당장 큰 목표를 실천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의 목표는 자꾸만 미뤄지게 되는데 이 책은 아주 쉽고 작은 목표부터 이룰 걸 권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지도록 설득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리뷰를 마치고 나서도 인생 최고의 순간들 목록을 계속 추가해 갈 거고요. 제가 기쁨을 느끼는 분야의 것들을 더 자주 제 삶에 추가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울 거고요. 또 큰 목표인 보상 목표와 그것을 위한 계단들인 중간 목표, 그리고 쉬운 목표를 세워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위한 작은 동력이 필요하다면 제가 책 내용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건 일부이고 내용이 대충 이해는 되더라도 설득이 되진 않잖아요. 직접 이 책을 읽어보셔도 또 자극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인생 설계자 책 리뷰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좋은 밤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을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